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먼저 5분 만에 알아보는 오늘의 경제 흐름 뉴스 라이브부터입니다.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을 연결하는 시간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사흘째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뉴욕입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6포인트가 올라서 44,9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대로 S&P 500은 15포인트 밀려서 6,395, 나스닥은 142포인트 떨어진 21,172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전날에 이어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였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매파적 의사록이 금리 인하 기대감도 떨어뜨렸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초반 낙폭을 다소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열풍이 꽤 뜨겁습니다. 2분기 국내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과 증권 투자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을 썼습니다. 미 증시 상승과 해외 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순대외 금융자산은 오히려 줄었는데요. 외국인들의 우리 주식 투자가 더 늘었던 겁니다. 지금은 박스권에 머물러 있지만 지난 분기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주가 상승폭이 해외 상승폭을 웃돌았다는 방증입니다. 그 뜨거웠던 기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국내 증시는 오늘 장 초반 상승세입니다. 1% 가까이 오르면서 3,16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30포인트 올라서 3,160, 코스닥도 최신 기준 5포인트 올라서 783을 기록 중입니다. 그간 낙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분석인데요. 흐름을 얼마나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0 정도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개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 기재위 업무 보고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PBR은 시가총액을 기업의 총 자산으로 나눈 비율이죠. 1보다 낮으면 시총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일 기준 코스피의 PBR은 1.06, 질의했던 이소영 의원의 말처럼 대만 2.4, 일본 1.6 등 타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죠. 경제 수장의 시장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순간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과 헷갈린 것 같다는 기재부의 해명도 있습니다. 코스피의 PER은 지난해 말에서 주가가 오른 올해까지 12에서 14를 오가고 있는데 10 정도라고 말한 게 이 PER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 답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꼬였다는 건데요. PBR이 10이면 코스피가 3만을 넘어야겠죠. 순간적인 착각이길 바라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초기 화면입니다. 전화번호 형태로 배열된 이 친구탭. 다음 달부터 이렇게 사진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더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출시 후에 쭉 유지되어 왔던 이 카카오톡의 UI를 15년 만에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SNS 형태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시물이 올라오면 그걸 보기 위해서 카톡 켜는 시간이 더 늘어날 거라는 건데요. 다만 취지와는 다르게 불편할 것 같다. 이용 목적이 채팅이지 일상 공유는 아니지 않느냐. 벌써부터 우려의 얘기가 나옵니다. 카카오톡 측은 개편 후에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서비스를 가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실종 소방관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마음이 미어진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아픔을 공유하는 연대와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깊고 또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박소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충격입니다. 네,
네, 삼성전자 지분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일단 뭐 인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텔이 이제 1,1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90억 정도 되는 이제 시가총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9억 달러 정도를 이제 그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걸 단순히 지원하는 거는 그랜트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준다 이런 건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뭐냐? 미국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텔한테 먼저 이제 이 1,10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의 10% 정도에 해당하거든요. 지원금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분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억 정도를 네네네네네. 지분으로,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이걸 지분으로. 네, 지분으로 줘야지. 우리 어차피 돈 주는 거니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50조 정도 뭐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그거 인텔이 50억 달러. 50억 달러 이러면 삼성전자도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한테 이만큼의 지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논리를 살짝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건데 이 금액이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의 1.6%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규모의 그런 돈이자 지분율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내놔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4일 전에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좀 당황하고 그래서 이걸 무슨 협상 카드로 쓰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최근 인텔에 보조금을 주고 지분을 받는 것을 지금 고려 중인데 이걸 외국 기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검토가 나오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건데 보조금만큼 회사 지분을 내놓으라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텔의 이제 그 전체 지분 10%를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제가 이게 좀 관심 있게 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이게 이제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거를 먼저 얘기했어요. 과거에 트럼프의 어떤 전체적인 그 모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네. 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내 기업인 인텔에게 지분을 갖겠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해 버렸으니 네, 네.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면은 우리 기업들이나 뭐 TSMC나 될 텐데 선례를 남기는 거죠. 외국 기업이 아닌 자기네 자국 기업에게도 이렇게 하니까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동안에 있었던 트럼프의 어떤 일방적인 것에 비해서 좀 더 뭔가 더 강화된 느낌, 더 프레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분을 진짜 갖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분만큼 뭔가 보조금을 내지 않겠다,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분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의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배 구조에서 갑자기 미국 연방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삼성의 주주가 된다. 거의 뭐 1.5%의 지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는 매우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은 반대로 그만큼 보조금 안 받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또 있는 것이죠. 근데 보조금을 사실은 믿고서 이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금액 이걸 집행하겠다고 한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제가 과거에 이제 여러 대미 투자나 이런 현지 해외 직접 투자의 사례들을 봤을 때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서로 이게 윈윈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추가로 더 지분을 달라 하는 거는 이거는 매우 납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최대주가 이제 삼성생명으로 나오고요. 8.6%,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7.57, 블랙락 그룹이죠. 5.07,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5.0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만약에 미국 정부가 뭐 1.5% 정도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하나
들어가게 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이재용 될 수 회장 있는 지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더욱 네.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이 어쩌면 외국 기업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협상 카드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아주 나쁜 협상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오히려 투자를 꺼릴 것 같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저는 미국 정부의 악수다. 트럼프 정부의 악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제 나흘 남았죠. 4일 남았는데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압박이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는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 확대 얘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기업 지분 요구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돌발 요구들이 더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뭐 지분 내놔라고 하는데 더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원래 이제 압박 카드 중에서 이제 최대 압박 카드 전략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그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압박을 세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면 협상을 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줬으니까 너의 가전 공장 좀 더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추가 협상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외교가에서는 이렇습니다. yes or no를 확실하게 하면 안 된다. 트럼프랑 같이 협상을 할 때는 당신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협의하고 우리가 그 대신 추가 투자를 할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두루뭉술한 이런 전략들을 좀 내보여야 한다 이런 이제 그 외교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에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묘안도 좀 잘 만들고요, 또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원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맺은 합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불공정 계약, 굴욕 계약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네, K원전 진실게임. 교수님,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체코 원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최대 어떤 업적으로 또 많이 홍보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제동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기업이 한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는 원천 무효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입찰에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갔었습니다. 네. 프랑스 기업과 웨스팅하우스 우리 이 세 기업이 3파전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목리를 부린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부터 이거를 제기를 했었으면은 아예 입찰에서부터 진입을 안 했을 텐데 다 입찰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낙찰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심수를 부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체코의 어떤 반독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 지적재산권에 이제 제소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코 법원에서는 해결해라. 알아서 한국과 한수원과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좀 해결해라. 근데 이게 이제 극적으로 2025년 1월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규 원전 계약을 완전히 체결하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외부적으로 들은 거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 여기에 뭔가 이면 계약이 있었다. 이게 뭔가 그동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에 이것이 지적재산권 소송이 어떤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단어가 조인트 벤처죠.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합작을 해서 앞으로 모든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동반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한수원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액수를 웨스팅하우스에 계속 앞으로 지불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많은 유럽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원전 수주의 체결에 있어서 한수원은 다 웨스팅하우스 허락을 받고
다 그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약간 굴욕적인 상황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데 한수원 측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체코 원전 수준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웨스팅하우스를 네. 협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긴 내용을 좀 네.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수출에 성공을 잘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면 계약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는 내용들을 봤더니 이게 약간 굴욕적이다, 이게 불공정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주를 할 때마다 한 기마다 웨스팅하우스 쪽에다 돈을 내야 되고 그 기간은 50년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유럽 수출은 막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딱 이렇습니다. 이제 한 기당 무조건 이제 기술료나 그다음 일종의 로얄티를 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이 50년이다. 그러니까 꽤 길죠. 네.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는 시장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미 수주한 체코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된다. 나머지는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네네네. 수주 대상 지역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공개가 된 거는 아니니까 네네네. 알려진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할 때만 하더라도 보면 유럽 진출 교두보여서 앞으로 먹거리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수주하는데 제한이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뭐 우리는 우리 기술이라고 처음에 우겼는데 APR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기술이 사실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처음에 우리가 배워서 만든 기술이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야, 이 특허 우리 거니까 원천 우리한테 돈 내라.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앞으로 계속 수주를 하려면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속 지난한 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제 극적인 타결을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총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얼마나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봤을 때 우리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러면 이거를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사를 만들면 이제 전 세계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우리는 시공권을 따고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뭐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상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또 일부 외부 시각에서는 이거는 너무 굴종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코 원전 계약 내용, 그것도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랑 논란인 상황입니다. 근데 K 원전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또 최근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가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은 다 사기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원전인데 원전이죠. 네. 원전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까지 빨리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내에 뭐 어떤 것들을 착공하기를 원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한수원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상황이다. 다른 조선업에서 마스가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원전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강공으로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시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한수원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손을 내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사실 선언하기도 했었거든요. 목표치도 아까 잠시 보셨는데 굉장히 높아요. 2050년까지 뭐 몇 배의 그 원전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한테는 분명히 얻을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전을 이제 하나의 이 원천적인 어떤 에너지 소스로 지금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00기가와트, 400기를 2050년까지 목표치로 정했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이제 지금 현재 하는 그 용량에 비해서 4배까지 늘리겠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주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까 계속 미국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그 중심에 설 것이고 그 배후에는 또 우리 한수원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까 기자님께서도 잘 설명하셨지만은 결국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트럼프 2.0 시대에 이러한 원자력을 중심으로 미국이 계속 커나가는데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우리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이러한 어떤 그 웨이브를 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타고 어떤 우리의 그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면서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원전의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가 사실 배운 네네네.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짓지는 않나 봐요.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시공을 하는 식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그 자국에서는 조금 하는 건 있지만 실제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가지고 소형 원전까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진짜 맞대응을 하고 기술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도 원전을 여러 가지 새로 짓고 있고 또 새로 소형 원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뭐 지금 있던 원전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런 운영 능력과 관련돼 있어서는 오히려 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 원전체 2의 마스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풀어가고 또 잘 먼저 설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인기는 애니메이션 캐대헌 매기강 감독이 방한했는데요. 어제 한 방송에 나왔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출연해서 캐대헌을 감상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뭐라고 했을까요? 영상 보시죠. K-팝 데몬 헌터스를 줄여서 편의상 네.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오! 뭘까요? 캐데몬이라고. 캐데몬이요. 캐데헌. 캐데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일 인상적인 건 역시 저기 호랑이. 네, 덜피라고 이름 붙였다고 네, 그러대요. 덜피. 네, 근데 그렇죠? 이 호랑이하고 또 하나는 저승사자. 저승사자. 아, 저는 지금 너무 좀 깜찍했어요. 네. 이게 죽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네, 네. 장난스럽게. 근데 그 제일 무서웠던 존재 호랑이를 저렇게 사랑스럽게. 자랑스럽게 귀엽게 만들어 네. 변화시키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거든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진짜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설명도 안 하고. 네, 저는 그 설렁탕에 깍두기가 최고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죠. 근데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 호랑이 더피, 뭐 설렁탕, 깍두기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보셨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지금 계속 뭐 저희 딸은 이걸 꽂혀가지고 특히 이제 특정 노래, 뭐 골든 이런 특정 노래는 거의 뮤직비디오 보듯이 무한 반복 이렇게 하고 무한반복, 있습니다. 네. 어쩐지 1등을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교수님? 예, 저도 너무 화제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귓전에 그 노래가 울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지금 자부심을 느끼는 문화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라고 하는 게 이 살벌한 이 정치 현장에서도 응원봉으로 가뿐하게 제압을 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공식화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니 뭐 이래서 감시하고 규제하고 선별하고 이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문화예술이 좀 죽어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자부심 느끼고 국가적으로 자랑스러운 문화국가로, 문화강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꼭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죠. 트와이스 같은 후배들이 많이 나와야죠. 예, 그럼요. 그럼요. 2, 3, 4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우리 매기 강 1, 2, 3 이렇게 나와야죠. 네, 어제 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매기강 감독은 여기서 제작 뒷이야기도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5살에 캐나다로 건너간 건데 어린 시절 경험이 이 작품에 꽤 많이 녹아났다. 그게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일단 먼저 가장 좀 충격적인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일 때 그 선생님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라고 했는데 제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어디인지 지도를 찾을 줄을 몰랐다. 그 시절에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진짜 좀 내가 꼭 알려야지 이런 그 생각들이 꽉 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분이 물론 이제 지금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분이 이야기했던 코리아니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과 강점이 있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어하는지를 이번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매기강 감독 생각보다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민을 어렸을 때 갔는데 한국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목표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다 우리 앵커님과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이 안에는 거의 뭐 K-팝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여러 한국의 그 문화와 컬처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히려 제가 이 호작도라고 그 까치와 호랑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내 생각보다 조선시대에 많이 그려졌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국민으로서 그렇게 몰랐다는 것에 좀 많이 부끄러웠는데 이런 것도 동시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는 것이 정말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전통도 있었다, 오랜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리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매기강 말고 또 한 명 어제 미국에서 온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먼저 어제 입국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입구 당시 질문에는 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일정이 매우 분주하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고 오후에는 국회 그리고 유재석 씨 진행하는 예능 토크쇼도 출연을 했어요. 네, 방송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분이 그냥 과거에는 뭐 유력 정치인이나 뭐 재계 인사들을 만나는 걸로 했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하나의 예능 프로인 유퀴즈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어떤 우리나라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또 애착과 또 어떤 몰입감이 느껴졌던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기업 근데 지금 유퀴즈는 아직 방송은 나가는 거 아니고 사진이 지금 좀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그 기업인들도 좀 많이 만나나요? 네, 이번에 일단 국회를 통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찾아서 이제 한국의 글로벌 기여를 주제로 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에서 글로벌 보건 협의를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K-바이오와 만남은 적극적으로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빌 게이츠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기도 하지만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또 이사장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재단에서는 그동안 이제 바이오 쪽 특히 이제 뭐 그때 코로나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뭐 이런저런 이제 그 백신 개발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백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생산 능력에서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이제 백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만나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 지금 3년 만의 방한이고요. 한국에서 대통령을 만난 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번까지 6차례나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기억나시는 거 보면 이제 빌 게이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대통령하고 인사할 때 손 넣고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때가 찾아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니까 뭐 그런 이제 좀 외교적 결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시진핑 뭐 주석과 만날 때는 그때는 또 공손하게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것 외교적 결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자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할 때는 또 다시 또 습관인가 봐요. 네, 그래서 뭐 손에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악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악수 장면까지 화제가 될 정도로 사실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금 그 백신 바이오 얘기하셨는데 게이츠 이사장이 방한을 하고 또 이슈가 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료 해법을 찾기 위해서 AI 경진 대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금이 14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이 이런 AI 기술을 접목해서 의학, 바이오 쪽으로도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빌 게이츠가 이러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4억 달러의 어떤 우승 상금 이것이 이제 앞으로 누가 탈지 뭐 그것도 궁금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어떤 토대가 되어서 정말 인류의 어떤 난제죠. 알츠하이머라는 어떤 이 희귀병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매 연구에 관심 기울이는 이유가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 회고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개인사를 밝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가 그만큼 개인사에서도 중요한 그 방점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되살릴 방법은 없지만 이제 우리 가족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번 행사도 이번 이벤트도 보면 그래서 그런 인류애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오픈 소스로 이번에 그 경진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의 그 내용은 클라우드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알츠하이머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엔 속초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지난달 말에 강원 속초에서 싸이 콘서트 흠뻑 쇼가 있었는데요. 그 하루는 지역 경제가 확 살아났다고 합니다. 네, 속초 경제 거의 싸인 노믹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수치가 나는 관광객 수, 뭐 경제 효과 어마어마했다고요? 예, 일단 뭐 하루 동안에 속초에서만 그 유발한 소비액이 무려 7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75억이면 이는 공연이 없었던 바로 전주 같은 날과 비교했을 때 23% 금액으로는 15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요한 건 이 소비의 주체가 대부분 외지인이었고요.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온 관광객들이 소비를 했다. 그래서 대형 콘서트가 어떻게 외부의 활력을 지역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증명한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에 소비가 75억 원까지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지인이 거의 88%라고 해요. 그래서 속초를 방문한. 그래서 이때 단순히 이제 콘서트도 보겠지만은 이 싸이 콘서트를 저는 안 가봤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늦게 끝나더라고요. 밤새 그냥 정말 그 광란의 도가니 있는데 네. 거의 이제 끝나고 이제 아무래도 숙박을 하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맛집도 많잖아요, 속초에. 그래서 또 이런 맛집 투어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급력, 소비가 결국 이 싸이 콘서트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비단 싸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어떤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주는 또 사정이 다르다고 들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원주가 원래 이제 흠뻑쇼를 이제 2번이나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되게 뭐 분위기가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훈아라든지 이런 대형 콘서트도 원주가 굉장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체육시설의 대관료 별도로 이제 공연도 여기에 더해서 전체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로 징수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럼 싸이 공연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수입의 10%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어느 공연 단체가 가서 이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원래는 뭐 많은 대형 공연이 있었는데 이제 원주시는 좀 외면받는 곳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무색하게 됐죠. 원주시 뭐 시민들도 좀 아쉬운 마음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싸이 흠뻑쇼 잘 되는 거는 싸이 시의 어떤 에너지도 있지만 매 공연마다 무대를 장식하는 초호화 라인업 그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로제가 왔지 않습니까? 로제가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갑자기 이게 로제가 온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깜짝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건데 에픽하이라든지 뭐 하여튼 항상 스페셜 게스트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됐고요. 네. 이수지 씨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싸이 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 조합 아주 재밌었어요. 환상의 케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수지 씨의 어떤 또 재발견, 그녀의 변신은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이제 싸이로까지 변신을 해서 네. 화제가 됐고
앞으로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고정 게스트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누가 더 닮았나 뭐 그런 매치와 또 다른 뭐 가창 대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계속 화제성을 몰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데죠. 지금 정부는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서 소비 활성화를 추진 중인데 소비 쿠폰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생 페이백이라는 것으로 내수를 살린다고 합니다. 이 상생 페이백 이게 뭔가요? 일단은 뭐 많이 쓰면 원래 이제 그 이를테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많이 쓰면 거기에 따라서 20%를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돌려주는 거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전통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네네네. 온누리 상품권으로 그러면- 돌려준다. 그렇죠. 그럼 작년에 이제 뭐 100만 원 썼는데 같은 게 9월, 10월, 11월에 100만 원 썼던 거를 올해는 만약 130만 원 썼다. 그러면 20% 돌려주는 6만 원치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 디지털 상품권 돌려주겠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문제는 꼭 자기가 신청을 해야 돼요. 아, 각자 신청을 네. 해야 되는 거군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것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디서든 상관이 없고? 근데 뭐- 소비 쿠폰 사용액 우리가 있잖아요. 이건 네, 좀 해외에서 빠지는 쓰면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쓰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국내에서 소비가 일어나야 되고 온라인에서 우리가 주문하는 거는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또 안 되고 그 대신 또 이제 그 배달 앱에서 만약에 주문했을 때 방문 포장하면은 이제 거기 긁을 때는 이제 소비 그 해당 가게에서 단말기에 긁잖아요. 이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뭐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신청하고 나서 알아서 나중에 다 계산해 주니까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써라. 이런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물가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 소비 쿠폰, 그러니까 상생 페이백 잘 이용하셔서 전통 시장도 좀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상생 페이백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눈이 갔네 하얀 그 얼굴에 질리지도 않아 넌 왜 슬쩍 웃어줄 때 궁금해 그냥? 어쩜 그리 예뻐 baby 뭐랄까 이 기분 널 보면 마음이 저려오네 포근하게 어떤 단어로 널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세상만 모자라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또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해볼 테고요. 자, 오늘도 제 곁에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금융투자는 물론 경제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분입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이가 참 귀해진 저출생 사회에서 육아의 패러다임이 기존 엄마에서 아빠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가 대세가 되고 있는 요즘의 육아 트렌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에 잠시 제 모습도 같이 섞인 네. 게 이게 저도 지금 육아 아빠가 된 상태라서 네.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유모차 이런 것도 유아차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엄마가 아이 키우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아이 키우시던 시절은 좀 그래도 예전 일일 것 같아서 요즘에 달라진 어떤 육아 분위기 같은 거 체감이 좀 되실까요? 예. 지금 뭐 말 안 듣는 아이를 하나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얘기는 정말 아기들이죠. 예. 아기들인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옛날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뭐 저희 때만 한이라는 이제 단어가 좀 붙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빠가 육아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부모한테 눈치가 조금 보였을 수도 있었던 시기예요. 뭐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보냐. 약간 이래야지 이러던 빡간 시대가 이래야지. 있었으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영된 것이
트렌드 코리아 2024 우리가 이제 매년 나오는 책인데 여기서 보면 네.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요즘은 또 칼퇴를 하는 이유가 회사에서 그냥 단순하게 칼퇴가 아니라 아이 보러 가기 위해서 예. 칼퇴를 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키즈 카페 가는 것들. 네. 저희 동네도 키즈 카페가 좀 많이 생겼고 거기 보면 처음에 키즈 카페가 생겼을 때는 엄마들이 주로 맞아요.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아빠들도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가고 맞아요. 제 주위에 이제 후배들 보면 캠핑 유아용 캠핑 도구를 네네네. 산다라든지 이런 친구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예. 확실히 요즘은 같이 키우는 공동 육아의 시대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뉴스 끝나면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가 네. 바로 이제 칼퇴근을 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주된 이유가 이제 아이 병원 데려가고 뭐 문화센터 가고 이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전면에 나서고 있는 아빠들 어떤 점에서 확인이 되냐면 육아휴직들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육아 휴직자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얼만큼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키우냐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고용노동부가 27일 날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처음 받은 분이 9만 5천 명으로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7%나 증가했다라고 전체가 늘었는데. 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남성이 전체 36%를 차지하면서 54%나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37% 늘었는데 남성이 54%가 늘은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2017년에 13% 정도밖에 못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36%까지 늘었으니까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물론 여성 수급자도 28%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직업군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공무원분들입니다. 어허. 공무원분들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50%가 남성에 달할 정도로 절반이네요. 예, 절반이니까 전체 한 14,000여 분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이 중에서 7,200명이 남성에 달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공무원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직군에 따라 다른 것도 있고 보면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가 좀 많이 다르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육아휴직 내기가 좀 힘든 경우도 분명히 통계상으로는 존재하는데 다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육아휴직 통계를 봤을 때 아빠의 육아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 이 점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더 나아가서 육아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엄마 대신에 육아에 전담하는 그런 슈퍼맨 아빠도 늘고 있는데 연예계만 보더라도 이런 육아하는 일상들 어떤 조명 아래서 모습과는 좀 다른 어떤 일상을 스스럼 없이 공개하는 그런 스타들의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개그우먼 이은영 씨와 개그맨 강재준 씨의 경우가 예. 그런데요. 둘 사이에는 7년 만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육아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빠 강재준 씨와 붕어빵 외모를 닮은 아들의 모습 때문인데요. 뭐 육아에 지친 듯한 초췌한 얼굴이면서도 아기 옆에 나란히 누워서 힘들지만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네.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그맨 박수홍 씨도 예. 사랑스러운 딸이 있는데요. 딸의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를 하면서 아내 대신 밤을 새가면서 육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가 이제 누구 한쪽의 몫이 아닌 부모 공동의 몫으로 다가오면서 아빠가 된 연예인들의 모습을 일상 속에서 SNS나 방송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고군분투하는 뭐 강재준 씨와 박수홍 씨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생하면서도 참 저 모습이 좋아 보인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애 낳았던 친구가 이제 저희 애기 생겼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통과 행복이 같이 수반되는 경험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소장님께서도 조금은 이제 지난 얘기라고 네. 하시지만 저도 진짜 저렇게 아이 안고서 저렇게 국수 먹는 모습이 쉽지는 않지만 또 행복하긴 했었거든요. 소장님은 어떠세요?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조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우리가 좀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았던 점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자람으로써 내가 이제 부모가 됐다라는 거. 예. 처음에는 엄마 아빠 이렇게 해보는 것도 드라마처럼 그렇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좀 낯설더라고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좀 해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빠인가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래도 뭔가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돌보아야 되는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났다라는 거, 내 후손이 태어났다라는 거 네. 정말 고슴도치가 왜 자기 자식은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지 그걸 맞아요. 절실히 느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흔히
자식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뭐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거 보면 예. 비싼 장난감을 엊그제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그러면 그걸 다 사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아이한테 또 교육적으로 우리 또 얘기를 해야 되느냐. 또 아이가 또 이유 없이 내가 볼 때는 이유 없이 짜증을 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또 내가 참고 다독거려야 되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추억이지만 당시에는 나름대로 힘들었었던 것도 또 솔직히는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방송 전에 저희 PD님이 이제 육아하는 영상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보냈나 봐요. 지금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거의 뭐 제 육아 블로그가 돼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SNS나 유튜브 등에서 아빠들이 육아하는 모습들 영상으로 많이 올라오고 조회수도 많이 기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볼거리를 넘어서 좀 쏠쏠한 정보 공유 차원이 되기도 하고 네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 출산 장려 콘텐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너튜브에 보면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3살 유이진 군인데요. 맞아요. 똘망똘망한 눈망울에 이렇게 순한 성격을 가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 카더가든 씨가 이 유이진 군을 돌보는 모습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랬죠. 이게 조회수 900만 회를 돌파할 어허.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육아 영상에는 유모차 활용법이라든지 네. 장난감 사용법 등 각종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이 육아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컨텐츠화돼서 초보 아빠들의 육아 브이로그라든지 육아 꿀팁들이 담겨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거 보고 이제 육아를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는 아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아기가 너무 예뻐서 나는 나만 보기가 아까워서 좀 기록해놓고 공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할 텐데 꾸준히 이어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아빠들의 이 아이에 대한 에너지, 열이 이런 것들도 대단하다는 점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이 뭐 하나에 꽂히면 분야가 뭐든지 좀 골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인데 육아용품 업계에서 아빠들이 아주 큰 손이 돼가고 있다고 해요. 육아용품에 꽂히면 또 위험한 말이 있죠. 소위 장비빨. 육아는 뭐 템빨이다, 뭐 이런 장비빨이다라는 거죠. 갑자기 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앵커께서는 유모차를 누가 사셨죠?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 아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네. 쇼핑센터의 통계를 놓고 본다라면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 날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열렸습니다. 모바일로 열린 상태인데 네. 여기서 매출 구성을 한번 거 보니까 30대, 40대 남성 구매 비중이 네. 2022년 7%에서 올해 22%까지 급등한 오. 3배 이상 급등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녀 상품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비교하거나 특히 이제 얘기한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데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산 게 유모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키즈 용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기저귀거든요. 예. 기저귀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바로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몇 개씩 버리는 거기 때문에 구매율이 높은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긴 네.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육아용품 보면 뭐 기저귀, 매트, 카시트, 유모차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과학용품까지 있는데 남성들이 좀 많이 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모차가 갈수록 비싸네요. 저희 때보다 네. 지금 이제 저도 어마어마해요. 이것을 하면서 오. 보니까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하는 유모차가 있는데 물론 아주 뭐 진짜 뭐 고가 프리미엄은 네, 우리가 맞아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네. 보통 쓰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빠들이 많이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유모차, 유아차 살 때 보니까 예. 제 차 살 때보다 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저것 알아보고 비교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또 아내분하고도 상의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 결제는 또 예. 집에서 이제 내무부 장관이 해주다 예. 보니까 아무튼 아빠들이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이 육아용품 구매 빈도, 뭐 어떤 매출 이런 것들로 확인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아빠 육아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살펴볼 통계 하나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아이들 신생아의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1년 연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매우 좋은 소식이다라고 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7월서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인데요. 지난 5월에 출생한 아이를 놓고 본다라면 2만 309명이 태어났습니다.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3.8%나 증가했다라는 거죠. 어허. 우리가 출산율을 1%포인트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노력이 들어간다는 건데 3.8%나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어떤 방식들이 필요할까? 일단 혼인을 해야 되겠죠. 혼인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어허. 겁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11,761쌍이 결혼했습니다. 이 또한 전년 동월 대비해서 4%나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네. 결혼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낳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적인 뭐 합계 출산율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출생이 극복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희망적으로 점쳐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 아빠 육아가 무관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아용품 업계에서는 이걸 좀 반갑게 여길 것 같아요. 호재로 볼 것 같은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업계 소식. 일단은 유통업계에서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은 뭐 나라에서도 경사지만 업계에서도 더 오히려 반기겠다. 반길 일이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W 컨셉이라는 데서 이제 조사한 것을 보면 예. 키즈 카테고리에 대한 우리가 검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 검색을 한 이후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매출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신생아서부터 24개월 미만 아이들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검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선물하기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진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선물도 뭐 친구분들한테 종종 할 텐데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라든지 뭐 한 자녀에 대해서 집중하는 뭐 사회 풍조에 따라서 고가 브랜드서부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라인업들을 현재 지금 업계에서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조카가 둘이나 있어서 2살이랑 이제 음. 신생아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위해서 미리미리 육아템들을 공부하고 네. 또 직접 사보기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유한설 아나운서한테도 최근에 미끄럼틀 세트나 맞아요. 이런 뭐 것도 추천도 받고 추천해줬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다양한 육아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조금 편안하게 안을 수 있는 그런 되게 편안한 티셔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캥거루 티셔츠라고 해서 약간 입기만 해도 아이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어허. 보여줄 수 있는 티셔츠도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게 해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띠나 옛날 그 보자기가 다 합쳐진 형태의 옷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이 해외 아빠들 사이에서 K-팝이 굉장히 인기여서 이걸 또 오. 육아템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K-팝 노래를 들려주면서 네. 춤도 추고 굉장한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캐디언 열풍에 힘입어서 우리 K-팝이 또 졸지에 육아용 옹알이송으로 또 진화하고 있는 모습까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육아 신문물도 각종 아이템으로 등장을 하면서 엄마 아빠들의 짐을 좀 덜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육아 아이템들, 뭐 육아송 말고도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등을 토닥여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시대에 발맞춰서 엄마 아빠의 육아를 좀 지원하는 정책들 강화하고 또 내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눈여겨볼 만한 정책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둘째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아, 예. 아빠 보너스제라는 것이 오, 생겼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이를 낳고 나면 네. 이제 물론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아빠가 옆에서 돌봐주면서 같이 공동 육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동 육아를 했을 때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됐던 것을 이제 다시 100%로 증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2배로 올린 겁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개월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됐다가 다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낼 경우에 아빠도 통상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50%까지 감액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게 아빠에게 주던 육아 보너스, 그러니까 첫 한 3달 네. 정도의 육아 휴직 급여를 좀 많이 주던 걸 네. 이제는 기간이 종료돼서 지금부터 다시 이제 남은 걸 쓰려고 하면 이제 상한액이 좀 줄었는데 이거 평상시대로 그냥 똑같이 형평성 고려해서 복원했다는 얘기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혹시 뭐 주위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분들인데 이게 적용 대상이 2025년 2월 23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 예. 적용이 되고 소급 적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집안에 네. 2월 23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네. 눈이 동그래지시는데요. 네, 이제 뭐 부족합니다. 조카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네. 배우자 출산 휴가제입니다. 제가 좀 정정을 하겠는데 네네. 배우자 출산 휴가인데 10일에서 20일까지 이제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2월 23일은 배우자 출산 휴가인데 만약에 10일 받았는데 내가 20일까지 늘어났으면 지금 다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공무원 아빠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이었는데 20일로 늘었다. 그리고 뭐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기존 90일에서 이제 100일로 늘었다. 이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예.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자녀분이 맞벌이거나 한부모, 다자녀 같은 경우 이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 150% 이하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부모에 대해서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겠고 민간에도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좀 발벗고 나서는 경우도 있죠? 네, 이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에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도 있었습니다. 부영그룹에서는 이 셋째까지 출산을 한 임직원에 한해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이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 대형 SUV를 24개월간 무료로 대여해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각 그룹 회사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에게 조금 더 심각하게 다가왔지만 사실 이 저출생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해서 각국에서도 관련된 정책들 내놓고 있고 실제로 독일 같은 나라는 이 정책들에 힘입어서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참고해서 기업도 또 정부도 좀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책들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영조 소장님과 아빠 육아를 중심으로 육아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